며느리가 친정에 가면서 7살 손녀를 며칠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녁을 차렸지만 아이는 그저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안 먹니? 그러자 아이는 속삭였습니다. 아, 저 먹어도 돼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먹어도 되지.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뒤 댓글로 어디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닭곰탕과 흰 쌀밥의 향이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에서 올라왔고 따뜻한 노란 불빛이 저녁 식사를 위해 조심스럽게 그릇을 놓아둔 낡은 나무 식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어린 손녀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와서 저녁 먹으렴. 거실에서 아이의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작은 발이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며 떼는 듯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끌었습니다. 나무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니 가슴속에 거대한 애틋함이 차올랐습니다. 서연이는 겨우 7살이었지만 크고 둥근 눈에는 이름 모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 연약한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언가를 견뎌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국이 가득 담긴 그릇을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닭고기와 채소의 향이 공기 중에 떠다녔고 예전에 아이가 무척 좋아했던 김치전 몇 조각도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서연이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다리 위에 가만히 얹은 채 앉았습니다. 시선은 음식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먹으렴, 아가, 아직 따뜻하단다. 아이는 대답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마치 내면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허공에 들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김치전 그릇을 아이 쪽으로 밀어주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너 국물에 김치전 찍어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지? 왜 안 먹니? 제 목소리가 아이를 그 이상한 침묵에서 꺼내주길 바랐습니다. 갑자기 서연이의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얼굴을 들었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 먹어도 돼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심장을 곧장 찔렀습니다. 저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지만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냐는 허락. 어떻게 7살짜리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능한 한 모든 다정함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물론 먹어도 되지, 서연아, 어서 먹어. 아주 맛있단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이 아이의 눈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연약한 어깨가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떨렸습니다.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서연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져 쨍 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식탁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울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얘야? 저는 겁에 질려 물었지만 아이는 제 영혼을 옥죄는 흐느낌과 함께 울기만 했습니다. 그 시간 내내 저는 아이 곁을 지켰고 국물을 입에 가져다 줄 때마다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흐느꼈고 그 눈물은 제가 닦아주던 수건을 흠뻑 적셨습니다. 저는 명랑한 말을 하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맛있지? 할머니가 끓인 닭곰탕이 최고지. 그렇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을 치우면서 서연이를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팔로 몸을 감싸고 작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아이를 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데려가 낡은 텔레비전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틀어주었습니다. 명랑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서연이는 소파 한쪽 구석에 웅크려 베개를 꽉 껴안고 가끔씩 저를 힐끔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제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따라 손녀 앞 테이블에 놓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우유 마시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바로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보고 그 다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거 마셔도 돼요, 할머니? 이번에는 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마셔. 그제야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마치 누군가 빼앗아갈까 두려워하는 듯 양손으로 감싸쥐고 조금씩 마셨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이를 재울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는 거실의 작은 침대 위에 이불과 베개를 혼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눕지는 않았습니다. 두 크고 둥근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마치 허락을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자거라, 벌써 늦었단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움직이지 않고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불 꺼도 돼요? 그 질문에 저는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다가가 불을 끄고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를 껴안자 어둠 속에서도 작은 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의 부드러운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위로하려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지만 아이가 잠든 후에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속눈썹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자 심장이 오그라들었고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 우리 가족이 웃음으로 가득했던 날들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떠올릴 때마다 제 심장을 베는 날카로운 파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첫째 며느리였던 지혜가 자기 집 부엌에 서서 맛있는 갈비찜을 준비하며 능숙하게 손을 움직이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혜는 얼굴에 늘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마치 온 집안을 비추는 햇살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는데 항상 제 아들 민준이를 위해 가장 좋은 부분을 떼어놓곤 했습니다. 어머님 드실 것도 좀 더 했어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죠?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곤 했습니다. 저는 항상 지혜가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그때 서연이는 겨우 걸음마를 떼던 때라 엄마 치마를 놓지 않고 어린 목소리로 엄마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단란한 모습을 보며 저는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좋은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서연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지혜는 가슴에서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했던 날을 똑똑히 기억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뭔가 좋지 않다고 하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분명 심각한 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녀와 저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온 가족이 병마와 싸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희망의 한 줄기라도 붙잡으려 이 병원, 저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이는 의료비를 대기 위해 가장 아끼던 차를 팔았습니다. 저는 명동성당에서 며칠 밤낮으로 기도하며 촛불을 켜고 하느님께 며느리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암은 무자비한 적이었습니다. 서연이의 5번째 생일 직전에 우리에게서 지혜를 앗아갔습니다. 지혜가 떠난 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민준이가 서연이를 온 힘을 다해 껴안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저 아빠의 셔츠를 붙잡고 엄마 어딨어? 아빠? 라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진한 눈을 참아볼 수 없어 얼굴을 돌렸습니다. 제가 해줄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서연이의 삶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기에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죽은 후 민준이는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는 그는 출장이 잦았습니다. 때로는 일주일 내내 집에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맡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아이를 돌보고 싶어요. 서연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창가에 조용히 앉아 아빠를 기다리는 서연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민준이네 집에 더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서연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종이꽃을 접어 방에 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때때로 눈가에 희미한 슬픔이 비치곤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저는 민준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눈에는 항상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부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은 은정이에요. 사별했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이랑도 잘 지낼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위해 기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요? 은정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든 황금빛의 향기로운 약과를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앞에서 서연이를 껴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워요. 어머님, 제 딸처럼 아낄게요. 서연이는 그 순간 제게 매달렸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지만 은정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대화를 나누며 부산에서의 생활, 좋아하는 요리,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녀 곁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희망으로 빛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빛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고 저는 어쩌면 은정이가 이 가족에게 다시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이와 은정이는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흰벽과 붉은 기와가 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날 찾아가 보니 서연이가 마당에서 공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짐 정리를 하느라 바빴지만 잠시 멈춰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놀아, 넘어지지 않게. 저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서연이가 곧 새엄마에게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은정이는 임신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들 지훈이를 낳았을 때 온 가족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지혜를 많이 닮았어요. 똑같이 크고 둥근 눈을 가졌어요. 저는 손주에게 떠준 털담요를 들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은정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이를 안고 있었고 서연이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모두가 동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서연아, 와서 동생 한번 안아주렴. 하지만 아이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낡은 헝겊 인형을 꽉 껴안은 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화를 걸 때마다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아주 잘 지내요. 지훈이랑 노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찾아가 보면 서연이는 점점 말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뛰거나 웃지 않고 멍한 시선으로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은정이는 항상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식탁은 풍성한 음식, 찌개, 신선한 샐러드, 캐러멜 푸딩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를 팔로 감싸 안고 다정하게 내 사랑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을 돌릴 때마다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을 꽉 쥐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를 잃은 아이의 수줍음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마 서연이가 아직 은정이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은정이 결혼한 후 며칠 동안 저는 그들의 외곽에 있는 새 집을 자주 방문하곤 했습니다. 흠집 하나 없는 흰 벽과 능소와 그늘 아래로 붉은기와 지붕이 보이는 아주 예쁜 2층 집이었습니다. 들어설 때마다 특별한 따뜻함을 느꼈는데 마치 그곳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상실을 겪은 제 아들과 손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따뜻함은 거칠애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순진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균열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저는 정원에서 딴 신선한 귤 봉지를 들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서연이를 안고 문을 열러 나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름 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가족들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서연이는 그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크고 둥근 눈이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귤 가져왔어. 아주 달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는 희미했고 마치 저를 기쁘게 해주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식탁은 너무나 정성껏 차려져 있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향긋한 찌개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얇게 썬 토마토와 오이로 만든 신선한 샐러드가 있었고 특별 요리로는 연애의 주인공인 양 정중앙에 놓인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캐러멜 푸딩이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민준이의 술잔을 채우고 서연이의 접시에 고기를 더 얹어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찌개를 아주 좋아해요. 그렇지, 서연아? 그러고는 아이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내 사랑, 많이 먹으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민준이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지혜가 떠난 후로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정이의 손을 잡고 저를 향해 돌아서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모두를 이렇게 다정하게 챙겨줘요. 어머니, 그녀를 만난 게 행운이에요. 그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서연이에게 지혜처럼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새엄마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제 아들과 손녀의 삶에 행복이 다시 찾아왔다고. 때때로 은정이는 주말에 서연이를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항상 빵 한 바구니나 직접 만든 귤잼 한 병을 들고 와서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셔보시라고 잼 좀 만들었어요. 입에 맞으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웃들은 그녀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새댁은 참 헌신적이야. 항상 어찌나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는지. 옆집에 사는 김 여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은정 씨는 정말 멋진 여자야. 항상 서연이를 안고 다니면서 친딸처럼 돌보는 모습이 보여 그런 말을 들을수록 은정이에 대한 제 신뢰는 커져만 갔습니다. 민준이가 그녀와 결혼하도록 지지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새로운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할 때마다 다른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미소를 잃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인형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거나 어지러운 그림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종 멍한 시선으로 조용히 있었고 마치 제가 닿을 수 없는 세상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점심을 먹는 동안 민준이와 은정이는 일과 주말 계획에 대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크게 웃으며 요람에서 자고 있는 몇 달 안 된 아기 지훈이를 위해 새 장난감을 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저 거기 앉아 아무 말 없이 국물 속 숟가락만 휘젓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손 위에 제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국이 맛이 없니? 할머니가 고기 좀 더 줄까?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맛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속삭임이었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했습니다. 은정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누나였던 지혜를 그리워하나 봐요, 어머님. 애들이 다 그렇죠. 곧 지훈이와 저에게 익숙해질 거예요. 은정이의 말은 부드럽고 논리적이어서 저도 그 이유에 속아 넘어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그저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뿐이야. 새 가족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6월의 무더운 어느 날 오후, 저는 현관에서 종이 부채로 부채질을 하며 앉아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은정이랑 제가 급히 부산에 며칠 다녀와야 해요. 지훈이는 데려가는데 서연이를 데려가는 건 좀 불편해서요. 혹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마치 귀중한 기회를 선물 받은 것처럼 심장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이지, 아들아. 난 언제든 서연이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단다. 저는 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은밀한 기쁨을 감추려 했으며 즉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민준이의 익숙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으로 나가니 아들의 낡은 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고 서연이가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은정이는 엄마 품에서 길게 하품하는 지훈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공주 그림이 그려진 분홍색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빠 옆에 바싹 붙어서 작은 흰 신발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다가와 정성스럽게 접힌 옷이 든 가방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연이 옷이에요. 자기 전에 우유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갈 때 외투 입는 걸 잘 잊어버려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헌신적인 엄마처럼 보살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서연이 잘 돌볼게. 하지만 제가 몸을 숙여 서연이를 안으려 했을 때 아이의 작은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이 떨리는 것이 그 미소가 깊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연약한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쥐자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은정이도 몸을 숙여 서연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우리 아가. 하지만 그녀가 지훈이를 차에 태우려고 몸을 돌렸을 때 서연이의 눈에서 공포의 섬광을 보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짐에서 해방된 것 같았습니다. 차가 길 끝으로 사라졌을 때 서연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배낭을 의자 옆에 단정하게 놓고 신발을 벗어 구석에 정확하게 줄 세워 놓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명랑한 노래가 아이를 기운나게 해주길 바라며 낡은 텔레비전에서 어린이 채널을 틀었지만 서연이는 소파에서 조용히 쿠션을 꽉 껴안고 바닥 타일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세상에 갇힌 듯 했습니다. 다른 거 보고 싶니, 서연아? 아이를 침묵에서 꺼내려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점심시간이 되어 부엌으로 들어가 닭곰탕과 흰쌀밥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닭고기와 채소를 넣고 끓인 향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손녀를 위해 그릇 가득 담아 조심스럽게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으렴 내 사랑. 할머니가 아주 맛있게 끓였단다. 저는 명랑한 톤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숟가락을 들고 마치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국을 빤히 쳐다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아이 옆에 앉아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먹으렴. 아가, 식으면 맛이 없단다. 아이는 저를 쳐다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접시에 닭고기 한 점을 얹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먹어봐. 아주 맛있어. 그제야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고 긴장된 눈으로 마치 매 한 입이 도전인 것처럼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자기 집이 그리운 걸 거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저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되뇌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를 괴롭히던 질문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작은 부엌을 비추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간단하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향긋한 따뜻한 우유 한 잔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보통 서연이에게 미소를 짓게 했지만 그날 제가 서연아, 와서 아침 먹으렴, 아가라고 불렀을 때 아이는 거실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작고 느린 발걸음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다소곳이 무릎 위에 얹고 낡은 나무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토스트 접시를 가까이 가져다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먹으렴. 따뜻한 우유도 있어.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대로 딱 맞춰 끓였단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을 들고 멈춰 서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먹어도 돼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칼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놀랐지만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사랑. 먹으렴. 할머니가 널 위해 만든 거란다. 그제야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작은 한 입을 베어 물었고 마치 실수할까 두려워하는 듯 식탁을 응시하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이의 컵에 우유를 더 따라주자 아이는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마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7살짜리 아이가 먹고 마시는 것에 허락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마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특권인 것처럼 저는 마음이 아파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누군가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는 듯 컵을 힘껏 껴안고 작은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 모습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여기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이의 손을 잡고 동네의 작은 광장을 지나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꽃수레를 미는 꽃장수들과 길모퉁이 가게에서 풍겨오는 갓 구운 붕어빵 냄새로 아침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서 짧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걸었고 마치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듯 항상 제게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붕어빵 가게 앞에 멈춰 서서 따뜻한 봉지 하나를 사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자, 내 사랑, 즐겁게 먹으렴. 하지만 서연이는 종이봉투를 열어볼 생각도 않고 그저 껴안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이를 격려했습니다. 먹으렴, 아가, 따뜻한 붕어빵은 정말 맛있단다. 아이는 망설이며 저를 쳐다보았고
그제야 조심스럽게 작은 조각 하나를 떼어 마치 아주 심각한 일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씹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서연이를 선생님께 인계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뛰고 웃는 것을 보며 서연이도 그들과 어울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벽에 붙어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크고 둥근 눈은 예전처럼 기쁨으로 빛나지 않았고 깊은 슬픔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한 채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집이 그리운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서연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재미있었니? 친구랑 놀았어? 아이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그 대답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일 뿐인 듯 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자 날이 여전히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를 기쁘게 해줄 생각으로 하트 모양 풍선을 사주려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풍선을 주자 서연이는 그저 그것을 받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가져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언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풍선 하나, 그토록 작은 기쁨. 그런데도 아이는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의 순수함을 조금이라도 일깨워 주길 바라며 테이블 위에 크레용과 종이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림 그려보렴. 예전에는 아주 좋아했잖아. 예전에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색깔 가득한 그림들을 떠올리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크레용 하나를 들고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림 그려도 돼요? 저는 밀려오는 슬픔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리고 작은 아이 한 명. 저는 몸을 숙여 물었습니다. 누구니? 얘야. 서연이는 머뭇거리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은정이요. 저는 기쁜 척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너도 그려넣지 그러니? 가족이 더 예뻐 보일 텐데.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를 가슴에 꼭 앉아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괜찮니, 서연아? 할머니한테 뭐 할 말 있니? 다급하게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너무나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인 채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릇 가득 담아 아이 앞에 놓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먹어봐.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대로 딱 맞춰 끓였단다. 하지만 서연이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에 쏟으면요? 그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쏟으면 닦으면 되지. 아무 문제 없어. 아이는 제가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하려는 듯 오랫동안 저를 쳐다보았고 그제야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맛을 보았으며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이는 혼자 일어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건조대에 정리했습니다. 그토록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하는 아이를 보는 것은 가슴에 돌을 얹은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서연이는 혼자서 이불과 베개를 완벽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똑바로 앉아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자도 돼요? 저는 심장이 부서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거라 얘야. 할머니가 여기 같이 있단다. 저는 차분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누워서 등을 돌리고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는데 마치 거대한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 곁에 머물며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고통이 제 속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요일, 부드러운 햇살이 우리 집 타일 바닥마당을 덮고 있는 붉은 능소화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꽃들은 바람에 흔들렸는데 마치 서연이의 모든 행동에서 두려움을 본 며칠 동안 뒤엉킨 제 영혼을 달래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신선한 공기와 약간의 햇빛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해주기를 바라며 손녀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오렌지 주스 2잔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앞에 한 잔을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마시렴. 할머니가 신선한 오렌지를 직접 짰어. 아주 달단다. 아이는 두 손으로 컵을 들었습니다. 작은 한 모금만 마시고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가능한 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서연아,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된단다. 아무것도 허락받을 필요 없어.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아. 알았지, 아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군가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는 듯 컵을 꽉 쥔 채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에서 과자 상자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과자 먹으렴.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걸로 사왔어. 서연이는 과자 하나를 집었지만 갑자기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이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가? 괜찮아? 아이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밥을 못 먹게 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저는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간절하게 꽉 쥐었습니다. 서연아,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줘.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여기 같이 있잖아. 서연이는 흐느낌을 터뜨렸습니다. 간헐적인 흐느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를 껴안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저한테 설거지 시키고 집 청소도 시켜요. 제가 실수하면 엄마가 벌로 저녁을 안 줘요. 한 번은 갈비찜을 만드셨는데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쳐다만 보게 했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할머니.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존재에 깊숙이 파고드는 또 다른 타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팔 안에서 떨리는 것을 느끼며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니? 할머니한테 전부 다 말해줘.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흐느끼며 눈물이 제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컵을 깨뜨리면 어두운 방에 가두기도 해요.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너무 어두워요. 지훈이한테는 항상 사탕을 줘요. 엄마가 안아줘요. 하지만 제가 먹고 싶으면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제가 부탁해도 엄마는 주지 않아요. 저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컵 하나를 깼다는 이유로 어둠 속에 갇히고 음식을 빼앗기는 7살짜리 서연이의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내 사랑. 이제 할머니랑 여기 있잖아. 아무도 더 이상 널 무섭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울며 제 옷소매에 매달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돌아가기 무서워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이를 오랫동안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울음을 그쳤을 때 물었습니다. 이 얘기를 아빠한테 한 적 있니? 서연이는 빨개진 눈으로 이리저리 흔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제 말을 안 믿을 거예요. 아빠 앞에서는 엄마 은정이가 항상
우리 딸이라고 부르면서 안아줘요. 아빠는 엄마가 저한테 잘해주는 모습만 봐요. 그 말은 은정이가 너무나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닫게 한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쥐고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해. 할머니가 다시는 아무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알겠니? 오후에는 손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서연이를 마당으로 데려가 제가 직접 심은 작은 화분에 물 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물뿌리개를 들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올리브 나무 아래를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이는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속 상처가 몇 가지 이야기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에는 야채와 고기를 넣은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색감이 풍부한 요리였습니다. 서연이 앞에 그릇을 놓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먹으렴, 얘야, 맛있게 먹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이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먹고는 조금 더 밝아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릇을 다 비운 후 서연이는 수줍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득 담은 다른 그릇을 건네주자 제 마음은 기쁨과 고통이 뒤섞여 넘쳐 흘렀습니다. 제 손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지만 저는 두려움이 아이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들기 전 서연이는 혼자서 이불을 덮고 침대에 앉아 더 부드러워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아, 이제 먹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뺨을 타고 조용히 눈물이 흐르게도 했습니다. 아이를 덮어주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렴, 내 사랑. 할머니가 항상 여기 같이 있을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고 처음으로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띤 채 잠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이의 눈물 섞인 고백 후 저는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손녀의 고통은 은정이의 완벽한 가면 아래 영원히 묻혀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서연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여전히 눈가에 약간의 불신을 담은 채 죽을 한 숟가락씩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문 앞에 서서 아이가 다른 노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로 교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몸을 돌려 민준이네 가족이 사는 동네로 가는 첫 버스를 탔습니다. 그곳은 2층 집들이 나란히 늘어선 조용한 거리였습니다. 발코니는 붉은 능소화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공중에 떠다녔지만 제 속에서 들끓는 폭풍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자수를 놓으며 앉아있곤 하던 60대 과부인 박 여사님 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님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항상 잘 알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제게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 여사님이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녀는 다소 궁금한 듯 하면서도 상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미소 짓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사님, 제 손녀 서연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민준이네 집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보신 적 있으세요? 서연이의 이름을 듣자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팔을 잡고 누가 들을까 두려워하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은정 씨가 마당에서 아이를 벌주는 거요. 한 번은 아이가 접시를 떨어뜨렸는데 대나 땡볕 아래에 무릎 꿇고 있게 하더군요.
아이가 울면서 빌어도 일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박 여사님의 말은 가슴을 치는 주먹 같았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있나요, 여사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 번 끼어들고 싶었지만 은정 씨는 항상 대문을 잠가둬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죠. 한 번은 서연이가 어떤지 물어보려고 문을 두드렸더니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치더군요. 하지만 어머님, 제가 그 아이의 눈빛을 봤어요. 그건 순진한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는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땡볕 아래 무릎 꿇고 울며 비는 서연이의 모습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박 여사님 댁을 나와 민준이네 가족이 매주 일요일마다 다니던 명동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성당은 길 끝에 있었고 낡은 돌벽과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동네의 많은 이야기를 목격해온 머리카락이 새하얀 늙은 김신부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한쪽 구석에서 성서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매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제게 했던 말을 전하고 물었습니다. 신부님, 서연이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아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김 신부님은 걱정 가득한 눈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는 착한 아이지만 요즘 제가 말을 걸 때마다 이상하게 침묵을 지켜요. 은정 씨가 먼저 나서서 그냥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하죠. 하지만 제 느낌엔 뭔가 좋지 않아요. 한 번은 미사 후에 아이가 마당에 혼자 서서 은정 씨 품에 안긴 지훈이를 아주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봤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정 씨가 언젠가 제게 아이들은 엄하게 키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훈이는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항상 사탕과 장난감을 주더군요. 반면에 서연이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했어요. 김 신부님의 말은 서연이가 이미 제게 했던 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신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뒤 성당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러 서연이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사탕 한 봉지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 봉지를 건네주자 아이는 한참을 쳐다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그토록 단순한 질문이 제가 들었던 모든 것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고통스러운 증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으렴, 얘야.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 사탕 하나만 꺼내고 나머지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속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억압이 아이에게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작은 기쁨 하나에도 허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맛 사탕을 제일 좋아하니? 다음엔 할머니가 더 많이 사줄게. 아이는 눈에 희미한 빛을 띠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기 맛이요, 할머니.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많이는 필요 없어요. 하나면 충분해요.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를 꽉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넌 이 한 봉지를 다 먹을 자격이 있어. 내 아가. 할머니가 다시는 네가 두려워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서연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으로 간단하지만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 앞에 그릇을 놓아주자
아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먹어도 돼요, 할머니?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으렴, 얘야. 맛있게 먹어. 이번에 서연이는 천천히 먹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그렇게 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서 고통과 결심 사이에서 갈라지는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박 여사님과 김 신부님이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서연이의 두려움은 제가 행동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옆에 누워 잠든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로울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 모두 앞에서 완벽한 엄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진실의 눈이 먼 채 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견디고 있는 그 작은 아이를. 저는 주먹을 쥐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민준이와 은정이가 돌아오면 침묵이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서연이를 위해, 내 핏줄을 위해, 그리고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위해 그들과 맞설 거야. 주말 좁은 길 위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을 때 우리 집 앞에서 민준이의 익숙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그날이 다른 날들과는 다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입구를 향해 바라보는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지훈이를 품에 안고 뒤따랐습니다. 아이는 불안하게 움직이며 순진한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문으로 함께 나갔습니다. 제 손에 꽉 쥐어지는 작은 손길에서 마치 기댈 안전한 곳을 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이는 몸을 숙여 팔을 벌렸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하지만 서연이는 제게 더 바싹 붙을 뿐이었습니다. 크고 동그란 눈으로 약간의 두려움을 담아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한순간 안겼다가 바로 몸을 빼고는 제 뒤로 숨기 위해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정이가 바로 들어와 선물 봉투를 식탁 위에 놓고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님, 부산에서 유명한 어묵이랑 막걸리 좀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듯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거짓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가 부산의 색색깔 시장과 맛보았던 음식들에 대해 자랑하며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제 뒤에 조용히 숨어 제 옷자락을 꽉 쥐고 바닥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닭볶음탕과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딸이 저녁을 먹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니?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중간에 멈춘 채 저를 보다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은정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이는 평정을 유지하며 와인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해요.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저는 단지 서연이가 규율을 배우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각 단어는 저를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식탁을 내리쳤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야. 은정아. 그건 학대야. 아이는 겨우 7살이야. 어떻게 먹는 것에 허락을 구하게 하는 걸 규율이라고 부를 수 있니? 민준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어조는 팽팽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마 오해하고 계실 거예요. 은정이는 항상 서연이를 걱정해요.
은정이가 돌본 후로 아이가 더 순종적으로 변했어요. 아들의 말은 마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고 민준이가 여전히 진실에 눈이 멀어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은정이는 즉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여보. 저는 단지 우리 딸이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엄하게 교육하고 싶을 뿐이에요. 나중에 지훈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키울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앞에는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 애를 봐. 저는 거의 소리쳤고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졌습니다. 식탁에 앉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잖아. 이게 당신이 말하는 교육의 결과야, 은정아. 민준이는 딸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서연이는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모든 것이 붕괴 직전인 것처럼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은정이의 무릎에 앉아있던 지훈이가 엄마라고 옹알이를 하자 그녀는 즉시 아이를 들어 올려 쓰다듬었습니다. 그 행동은 두 아이 사이의 거리를 더욱 벌려놓을 뿐이었습니다. 걱정 없이 미소 짓는 지훈이를 보다가 조용히 떨고 있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서연이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선에 갇혀 있는 민준이 때문에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혼란 가득한 얼굴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를 보고 서연이를 보고 그리고 은정이를 보았습니다. 마치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했던 모든 말, 박 여사님과 김 신부님이 목격했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말하면 민준이가 저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은정이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자기 딸의 상처에 눈멀게 했습니다. 은정이는 긴장을 느꼈는지 지훈이를 품에 안고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은 우리 가족의 일이에요. 외부인은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어머님이라도요.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내일 서연이를 데리러 다시 올게요. 그녀의 말은 마지막 일격과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작은 손이 제 손 안에서 떨리는 것을 느끼며 꽉 쥐었습니다. 한 팔로 지훈이를 안고 다른 팔로 민준이를 문 쪽으로 끄는 은정이를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이 묻히게 두지 않을 것이다. 서연이가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게 두지 않을 것이다. 문이 닫혔을 때 저는 서연이를 향해 돌아가 힘껏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사랑. 할머니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두지 않을 거야. 아이는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희망의 불꽃을 찾은 것처럼 눈빛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와 은정이가 서연이를 데리러 올 순간을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도록 애쓰며 아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크고 둥근 눈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여전히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입구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문을 열자 낡은 차에서 내리는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지친 기색이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지훈이를 품에 안고 뒤따랐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하품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열정적인 목소리로 크게 불렀습니다. 서연아, 짐 챙겨. 집에 가자. 하지만 저는 거실에 앉아 낡은 헝겊 인형을 껴안고 있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 사랑.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은정이는 지훈이를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거의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아, 빨리.
민준 아빠 기다리게 하지 마. 저는 그것이 그녀가 집에서 아이에게 말하던 방식과 같다는 것을 알아채고 움찔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라 통제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뒤로 물러서며 숨었습니다. 작은 손이 마치 구명줄을 잡듯 제 블라우스를 힘껏 쥐었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오렴, 딸.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하지만 서연이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끊어지는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가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 말은 마치 머리에 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허공에 멈춘 채 눈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정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어서 집에 가자. 하지만 그 어조는 서연이를 더 크게 울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뛰는 아이의 심장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만해, 민준아. 진실을 마주해야 해. 아이가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걸 무서워하고 있잖아. 민준이는 딸과 이야기하기 위해 몸을 숙이려 했지만 서연이는 제 어깨에 더 깊이 숨어 감히 아빠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은정이는 아빠의 셔츠를 잡아당기는 지훈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아이를 안고 얼음 같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과장하고 계세요. 서연이는 그냥 떼쓰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거짓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너무나 팽팽해서 끊어질 것 같았고 이제 행동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은정이 앞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친구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도움이 필요해. 내 손녀가 위험에 처해 있어. 저는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했습니다. 짧지만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손녀 서연이가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어요. 즉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은정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가족 문제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녀와 서연이 사이에 서서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은정아.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법적인 문제야. 내 손녀에게 내 맘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였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 전에 입구에서 자동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과 20분 후 2명의 사회복지사와 지역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온 동네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한 사회복지사가 서연이 앞에 몸을 숙였습니다. 안녕, 나는 이 선생님이야.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니? 널 도와주러 왔어. 서연이는 여전히 떨면서 제 손을 꽉 쥐었지만 제 눈빛이 아이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작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은정이가 밥을 안 줘요. 한 번은 모두가 갈비찜을 먹었는데 저만 쳐다봐야 했어요. 제가 컵을 깼을 때 어두운 방에 가두기도 했어요. 각 단어는 민준이에게 직접적인 타격과 같았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서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자신을 변호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해졌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냥 아이에게 좀 엄하게 했을 뿐이에요. 서연아, 모두에게 거짓말했다고 말해.
하지만 서연이의 겁에 질린 눈빛,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가장 강력한 고발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메모를 하고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임시로 어머님과 함께 머물게 될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를 꽉 껴안자 아이의 몸이 제 품에서 서서히 긴장을 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떠나자 은정이는 지훈이를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일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더 일찍 행동하지 않은 것뿐이야.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은정이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에 혼란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은정이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정을 가장하려 했었지만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와 동행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서는 것을 보며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은정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무엇보다 서연이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단지 그 사랑이 딸의 상처에 눈을 멀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함께 남았습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껴안고 위로해 주었고 아이는 젖은 속눈썹을 감고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엄격한 감독 하에 서연이가 임시로 저와 함께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평범한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조금 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 때 웃을 줄 알게 되었고, 비록 미소는 아직 조금 수줍었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서연이가 서툰 그림을 보여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거 그렸어요. 선생님이 아주 예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를 껴안았고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반짝이는 아이의 눈을 보며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의 증언, 아이가 땡볕 아래 무릎 꿇고 벌을 받았던 때에 대한 박 여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아이의 이례적인 침묵에 대한 김 신부님의 소견까지.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제 손에 꽉 쥐어지는 작은 손길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직접 증언할 필요는 없었지만 사회복지사가 기록한 아이의 증언은 법정에서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은정이가 밥을 안 줘요. 모두가 밥을 먹는데 저만 쳐다봐야 했던 날도 있었어요. 아이의 각 단어는 부드러웠지만 은정이의 가면을 부수는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은정이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규율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증언, 김 신부님의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연이의 겁에 질린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법원은 은정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판사는 민준이와 은정이의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얻었고 지훈이는 엄마와 함께 남게 되었지만 민준이는 언제든지 방문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재판 후 민준이는 서연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껴안으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너무 무심했어. 네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몰랐어.
서연이는 빨개진 눈으로 그곳에 서 있었지만 이내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 은정이한테 다시는 안 가게 해주세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약속할게, 딸. 이제부터는 너와 나뿐이야. 저는 옆에서 부녀가 서로 껴안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연이에게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푸짐한 갈비찜을 요리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했지만 은정이네 집에서는 금지되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간장과 마늘의 향이 작은 부엌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앞에 그릇을 놓아주자 아이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먹어도 돼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먹으렴, 얘야.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 이번에 서연이는 가득한 숟가락을 떠서 맛있게 먹었고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그릇 더 달라고 했고 그 환한 미소는 마치 햇살처럼 온 집안을 밝혔습니다. 때때로 민준이는 지훈이를 데리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두 남매는 항상 함께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마당 그네에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연이의 눈에 여전히 약간의 경계심이 남아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불공평했던 날들을 잊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동생이랑 노는 거 좋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좋은데 무서워요. 저보다 지훈이를 더 사랑할까봐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껴안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와 지훈이 모두 똑같이 사랑받을 거야. 할머니와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저는 착했던 며느리 지혜를 잔인한 병으로 잃었습니다. 은정이가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연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녀의 미소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햇살 아래 뛰어노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빨간 풍선을 들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멀리서 명동성당의 종소리가 울리며 서연이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앉아 서연이가 노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평화로움에 가득 찼습니다. 정의는 나이의 편이었고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도전을 가져올지라도 이제 서연이에게는 자라날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꽉 쥐고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하느님, 아이를 지킬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서는 밝은 햇살이 능소화를 비추었고 서연이의 웃음소리는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멜로디 같았습니다. 겪었던 모든 것을 돌이켜보며 가장 큰 교훈은 단지 한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거짓에 맞서 일어서는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몸에 나타나지 않지만 영혼에 깊이 상처를 남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가 먹기 위해, 웃기 위해, 살기 위해 허락을 구하게 만드는 그런 고통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신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사랑이 결코 통제나 처벌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규율이 결코 학대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부모이든 조부모이든 연약해 보이는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떨리는 속삭임이 가장 큰 구조 요청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는 늦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용기만 있다면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잠시 멈춰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축복하시며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